발가락 상처로 왕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 이 기록을 봤을 때 솔직히 반응이 그랬어요. 아, 또 야사겠구나. 근데 예종실록을 직접 펼쳐보면 이게 야사가 아닙니다. 실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1469년 조선의 8번째 왕 예종이 불과 20의 나이에 승하했는데 공식 기록에 남은 마지막 투병 이유가 발가락 부위의 종기, 현대의학 용어로 봉화지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감염 사망으로 끝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건 그 발가락 종기라는 공식 기록 뒤에 실록에는 종기 치료 기록만 있으며 독살은 후대 의혹, 추론입니다. 팩트만 따라가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거든요. 시작해 봅시다. 일단 예종이 누군지부터 잡고 갑시다. 예종은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인 의경세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세자 자리를 이어받았고 1468년 세조가 승하하자 그해 9월에 즉위합니다. 즉위 당시 나이가 19.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교 1학년 나이예요. 근데 이 청년 왕이 즉위한 지 딱 약 14개월 만에 죽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음력으로요. 재위 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겨요. 예종은 사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세자 시절에도 종기를 앓은 기록이 몇 차례 등장해요. 그러니까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역사 교과서나 일반적인 서술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병약했던 왕이 단명했다고. 근데 문제는 죽기 직전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예종실록 1469년 11월의 기록을 보면 예종이 발에 종기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봉화지겸이라는 건 피부 깊은 층에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염증인데 당시 조선 의학 수준에서 이게 심해지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긴 해요. 항생제가 없으니까요. 현대라면 먹는 약 한 코스면 끝날 걸 조선시대에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납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록이 포착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예종이 발 치료를 받던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기록상으로 종기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훅 가버려요. 봉화지겸이 아무리 심해도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현대의학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손목 골절로 깁스 치료받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식이에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에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종이 죽은 직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 죽음이 왜 의심스러운지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요. 세조 12년 1466년 왕세자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이 아들을 남기고 죽으면 당연히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종법의 원칙이에요. 근데 제한대군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예종이 사망한 그날, 정확히는 사망한 당일의 대비인 정의왕후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제한대군이 아닌 예종의 형 의경세자의 아들인 자을산군을 후계자로 지목한 거예요. 이 자을산군이 바로 훗날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체감이 되세요? 죽은 왕의 친아들이 있는데 왕의 조카가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그것도 왕이 죽은 당일에 즉각적으로요. 이건 마치 오늘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장님 아들은 냅두고 조카가 그날 저녁에 회장직을 물려받은 거랑 같아요.
누가 봐도 미리 짜둔 각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각본을 누가 짰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조선 초기 최강 권신이자 세조의 쿠데타를 기획한 사람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려면 그의 딸들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한명회는 딸을 예종과 결혼시켰습니다. 장순왕후가 바로 한명회의 딸이에요. 근데 장순왕후는 예종이 즉위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한명회 입장에서 예종은 이미 사위가 아닌 셈이죠. 왕과의 혈연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명회는 다른 딸을 또 왕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번엔 자을산군, 즉 성종과요. 공여왕후가 바로 그 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종이 죽으면 한명회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근데 예종 대신 자을산군이 왕이 되면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됩니다. 조선에서 왕의 장인이 갖는 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한명회에게 예종의 죽음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실록의 기록을 하나 더 꺼내볼게요. 예종 시절 한명회와 예종의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세조 때 과도하게 커진 공신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남이 장군의 옥사입니다. 1468년 예종 즉위 직후에 병조 판서에서 겸사복장으로 강등된 남이가 영모죄로 처형됩니다. 예종 실록을 보면 이 사건을 고발한 인물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이 남이의 옥사 자체가 공신 세력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진 무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예종이 이 사건 이후에 공신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예종은 세조처럼 자신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거죠. 당연히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 공신 세력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이 왕이 재위 약 14개월 만에 발가락 종기로 죽었습니다. 이제 독살 가능성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조선 왕조에서 독살 의혹이 제기될 때 일부 현대 해석에서 자주 거론되는 정황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발병과 급격한 악화. 둘째,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셋째, 사망 직후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 넷째, 후계 결정이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종의 죽음은 이 네 가지를 거의 다 충족합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예종실록을 보면 예종이 발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정사를 보고 신하들과 만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해요. 봉화지겸이 아무리 심각해도 통상적인 경과라면 점차 의식이 흐려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적 악화의 기록이 상당히 짧습니다. 현대 독성학 관점에서 보면 급성 독소 투여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망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구조죠. 물론 이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록에 독약이 투여됐다고 적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독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걸 기록하는 사람 자체가 없거나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발가락 종기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실제 질환이었을 수도 있지만 독살 의혹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절묘한 설정입니다. 발가락 종기라는 건 그 자체로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에요. 폐혈증으로 번지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살이었다 해도 공식적으로는 기존 질환의 악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미 종기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도 겉으로 보기에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한 거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범죄처럼 이미 존재하는 질환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조선시대 어이들이 독사를 의심했다 해도 그걸 입 밖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의 죽음을 둘러싼 권력 구도를 이미 장악한 세력이 정의왕후와 한 명의 측이라면 그 앞에서 독살 같습니다 라고 말할 어이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정의왕후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이자 예종의 어머니입니다. 예종이 사망하자 대비 신분으로 수렴청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예종 사망 당일 제한대군 대신 성종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이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건 정의왕후가 내세운 명분이에요. 제한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제한대군의 나이가 3에서 4살이었거든요. 이게 명분으로서는 그럴듯해요. 나라를 이끌 왕이 너무 어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나이든 종친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성종의 나이도 당시 13살이었어요. 아주 장성한 성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성종이 즉위하더라도 수렴청정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정의왕후는 성종 즉위 후 7년간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결정은 어린 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어린 왕 뒤에서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한대군이 왕이 되면 그를 보좌할 세력이 지금 당장은 불분명해요. 반면 성종 뒤에는 한명회가 있고 정의왕후 본인이 수렴청정을 하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종이 죽은 뒤 권력 지형을 가장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선택이 성종 즉위였던 거예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의왕후가 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정의왕후는 예종의 친어머니입니다. 아들을 독살하는 어머니라는 서사는 워낙 극단적이라서 섣불리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는 가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기록하기도 하죠. 세조가 어떤 인물이에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입니다. 정의왕후는 그 세조의 곁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 피를 볼 수 있다는 걸 아주 가까이서 목격하며 살아온 거죠. 게다가 정의왕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예종이 살아서 왕권을 강화해 나갈수록 대비로서의 정의왕후 입지는 좁아집니다. 반면 어린 성종이 즉위하면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물론 이걸 독살의 증거로 직결시키는 건 무리예요. 하지만 이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발가락 종기라는 단순한 사인으로 이 죽음을 닫아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종 이후의 이야기를 짧게 짚고 갑시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성종 시대에도 연산군 시대에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못 되었고 항상 정치적으로 예민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연산군 시대에는 그를 둘러싼 긴장감이 실록에 여러 차례 포착됩니다. 한명회는 이후로도 성종 시대까지 권력의 핵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예종의 죽음에 관여했는지는 끝내 실록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는 실록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 독살 의혹들이 대부분 그렇듯 결정적 증거는 남지 않습니다. 독을 탔다는 기록을 남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신 실록은 정황을 남겨요. 죽음의 타이밍, 계승의 속도, 이익의 귀착점, 이 세 가지를 실록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펼쳐보면 단순한 발가락 종기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하나로 왕조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발가락은 처음부터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